21번 해볼게요. 21번, 알 수 있는 것은 일치부화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뭐 18세기 후반 이렇게 나와 있고, 공지는 진제 실시, 사전조사 바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숫자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전 다 읽지 않고, 일단 이 숫자부터 볼게요. 지급되는 곡식의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를 잠깐 보니까, 이게 뭐, 뭐, 몇 대,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상중하 3등급, 이게 1번 선지에 있습니다. 초실과 자활은 3등급 중에서 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상이니까 초실과 자활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이 지금 진제 대상자 선정, 여기에 있죠. 그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음, 지극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인데, 지금 초실하고 자활이 가게가 넉넉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기록은 이거를 바탕으로 했을 뿐이고, 등급을 나눌 때는, 어, 초실과 자활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한 기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제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음, 제대로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3번 볼게요. 빈궁으로 기록되었다. 지극히 가난한 소작농이면 기록된 거에 대한 거 보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빈궁이라고 합니다. 어, 이항을 마친 농민은 지금 장농이잖아요, 여기 위에. 그래서 3번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굶주림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더 이른 시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곡식을 지급하였다라고 나오고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입니다. 그러면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곡식을 이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급 시기를 구분할 때 꼭 더 이른 그런 시기에 곡식을 지급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4번도 틀리고 5번 자력으로 생계를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진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여기 보시면 형제나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함께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진제 대상자의 그 선정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려서 2번이 정답. 수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곡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령이 자신의 판단 이거를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후반부를 다 봤으니까 이제 센스 있게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보시면 되고 음, 여기 사진은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사진은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신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진제는 이게 사진이고 사진의 경우 관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도 전형적인 일치부합으로 보이고요. 일단 굉장히 길고 선지를 보니까 소년으로 불리는 대상 중 자제로 불리지 않는 경우 젊은이를 지시하는 말 중 청년, 양년, 소년, 자제, 뭐 자제 이런 걸 보니까 분류가 중요한 그러니까 좀 모호한 개념들을 원래 이게 섞어가지고 내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 역시 보면 소년, 양년, 자제, 청년 등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양년 여기까지 양년이고 여기는 소년 여기까지 소년이고 소년에 대한 더 긴 설명이 있고 자제
여기부터네요, 자제는. 그리고 또한 소년. 그러니까 소년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소년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예외를 찾아보면 소년으로 불리는 대상 중 자제로 불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자제, 여기 있습니다. 자제는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자제는 후손이라기보다는 각 가문의 젊은 세대라는 의미로 통하였다. 그럼 소년 중에 자제가 아닌 것만 찾으면 되죠. 또한 소년이란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자제 역시 뭐 아직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라고 나오긴 하네요. 근데 소년의 이제 정의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나오고, 음, 자제는 특정한 신분에 있는 각 가문의 젊은 세대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교육과 인재 양성면에서 젊은이를 칭할 때 거의 자제라고 어, 표현이 되었으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소년이 장년, 노년과 구분되는 연령 중심, 자제는 불우형으로 연장자가 이끌고 가르쳐서 이어가게 하는 다음 세대죠. 그럼 장년과 노년이 아닌 소년이 그 뒤를 이어가게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면 자제로 불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정답. 또 볼게요. 청년이 가장 부정적으로 쓰였다라고 나오고요. 청년은 여기 마지막에 찔끔 나와 있는데 청년은 노년과 짝을 이루어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긍정과 부정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년은 충분히 노련하지 못한 어른. 양년에 관한 거 좀 앞에 쪽에 있었으니까 양년은 약 20살쯤을 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양년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기가 끝인데 여기 이후로 검토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없으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를 충분히 봐줬잖아요. 그래서 양년은 소년과 자제의 의미를 포괄하여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그거 역시 소년과 자제가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 그래서 포괄하지 않는다. 명문가의 후손을 높여 부를 때 자제라고 하였다. 여기 자제. 명문가의 자제를 선발한 것이었다. 젊은이를 칭할 때 자제에게 어른 세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높여 부른다라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범주 문제가 굉장히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조금 과감하게 채로 뜨듯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어, 결국 더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오래 보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채로 뜬다는 거, 어디에서 어디가 있는지 명확히 보고 거기서 한번 거르고 답이 안 나오면 다시 검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일단 성질을 보니까 단순 투표제, 집중 투표제, 집중 투표제, 집중 투표제, 단순 투표제. 단순 투표제와 집중 투표제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 위에는 단순 투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밑에는 집중 투표제에 대한 내용, 밑에는 뭐 다른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선지를 잠깐 보니까 이건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치부합이죠. 그러니까 제도나 아니면 규칙 이런 것들을 글로 풀어놔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것도 단순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했느냐,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 투표제 먼저 이해해 볼게요. 이를 단순 투표제라고 한다 이거 찾았고요. 세 번의 의결로 찬성수를 가장 많이 얻은 이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 후보가 3명일 때 세 건의 안건을 각각 올려 의결한다. 그러니까 후보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안건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3번의 의결 후, 그럼 찬반 의견이겠네요. 여기 뭐 만약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된 다음에 찬성이 많은 이 2명을 이제 이사로 선임한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만약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졌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모두 선임할 수 있다. 한 명도 선임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만큼 과반을 구성할 수 있고 안건마다 의결권을 가지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단순 투표제부터 볼게요. 단순 투표제에서는 5번부터 볼게요. 짧거든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여기 틀렸죠. 전체 의결권은 안건별로 의결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의결권이 아니라 만약에 안건이 후보가 뭐 2인이고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2인이 후보로 나가고 2인을 이사로 선임할 때 과반수를 얻지 못해도 이사로 선임되겠죠. 그래서 5번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단순 투표제에서 한 주당 의결권의 수가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1주 1 의결권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1주당 1 의결권이죠. 한 안건에 대해. 그럼 만약 후보가 뭐 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안건에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이거 한 명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걸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한 명이고,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별로 1주당 1 의결권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한 주당 그 의결권의 수는 1이겠죠. 1분의 1은 1, 선임할 이사의 수 1, 이렇게 쭉 다 1이겠죠. 동일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보류, 집중투표제 이해해 봅니다. 이제 집중투표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문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달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주이고 5인 8인이라고 해보자. 집중이면 25주는 5인이기 때문에 125. 선임할 이사가 5인이죠. 그러면 선임 이사 5인. 25주를 가진 주주가 5인이면 1주당 1의결권인데 곱하기 5를 해줍니다. 그래서 125개의 총 의결권을 가지고 75주라면 또 역시 5를 곱해서 375가 됩니다. 집중 배분할 수 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러면 집중투표제에 관련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1번 볼게요. 한 주당 의결권의 수가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그 의결, 이거는 한 번의 의결이죠. 이게 한 건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이죠. 그럼 한 건의 의결은 선임할 이사의 수가 만약에 여기에 얘처럼 5명이라면 1주당 의결권이 몇 개 가지게 되는 건가요? 25주를 가진 이게 주식의 수, 그리고 1주당 총 의결권의 수가 125, 즉 25분의 125. 그럼 5인의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고, 이사의 수 곱하기 이건 주식의 수, 수는 총 의결권의 수. 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한 안건이니까 이건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한 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된 의사의 수 25분의 125는 5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엔 2번 해볼게요.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한 건의 의결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가장 많은 주식의 수를 가진 사람인데 적어지길 원하겠죠. 자, 보세요. 내가 이 정도의 예를 들어 한 건의 의결로 한 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이사가 됩니다. 그럼 한 건의 의결로 두 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만약 뭐 20%를 가진 사람, 대주주가 20%, 나머지가 다 80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일씩 이게 80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어, 후보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두 명의 후보 중 하나를 뽑는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수록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 집중투표제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는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너무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만약에 소액주주가 얼만큼의 소액주주인지 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선임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3번 제끼고 4번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또 새로운 말이네요. 여기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집중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게 후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후건을 여기 정건으로 갖다가 붙였어요. 조건으로. 이거 필요 조건인데 이거 바꾸면은 그냥 청구할 수 있다면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청구하기 위해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거니까 다르죠, 두 개가. 그래서 틀리고 5번 단순 투표제에서는 이거 아까 했죠. 네, 그래서 정답 1번. 24번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이고요. 맨 처음 머리말에 이렇게 딱 나눠줍니다.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핵심, 거버넌스, 일반, 협약. 여기 핵심, 거버넌스, 일반, 협약 이렇게 딱 나눠주고 그다음 여기는 우리나라 얘기. 중요성, 당연히 핵심, 거버넌스, 일반 순이겠죠. 그리고 특성, 이건 뭐 알 수 없고 아직.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준하고 있다. 최근까지 비준했고 요거를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1, 2, 3이라고 해서 아동노동 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관련 협약은 1, 여기. 그리고 차별금지 원칙과 관련된 이거니까 이거는 1번. 그리고 결사 자유 원칙 관련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 결사 자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네요. 이것도 1. 거버넌스는 이건 2 얘기하나요? 2. 그럼 여기까지는 1 얘기고 근로감독 협약은 제외. 그리고 모두 비준. 비준된 핵심 협약과 핵심 1. 관련된 일반 협약은 대부분 비준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선제 볼게요. 고용정책 협약 및 세부주제에 관한 일반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모두긴 한데 고용정책 협약은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거버넌스 협약인데 이거는 비준한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 협약 거버넌스 협약의 세부 주제별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라고 나옵니다. 일반 협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버넌스 이 고용정책 협약에 대한 그 일반 협약인데
비준된 핵심 협약과 관련된 일반 협약이 대부분 비준되었다라고 나오고, 지금 거버넌스는 그냥 거버넌스만 모두 비준되었다고 나오니까 알 수 없죠. 모두 비준했는지. 2번,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노동 금지 원칙은 지금 1번에 있어요. 1번에 이거, 그리고 ILO는 감시감독 비준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 부과하고 있어요. 강제노동 지금 비준했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동노동하고 차별금지만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준 안 했기 때문에 비준 이유와, 근데 전망, 여기 이유와 전망 부과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말바꾸기 했을 거예요, 아마. 25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음, 일단 일치부합 문제고, 좀 주장문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주장문.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런데 단순히 뭐 기만을 삼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어, 예, 이처럼 의사가 정보 제공을 조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고, 예, 모두 밝혀도 안 될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주요 주장을 한번 봤는데, 이제 선지를 볼게요. 1번. 환자의 동의가 필요 조건 중 하나이다라 나오고요. 어, 이게 답이 보이는데, 지금 마지막에 핵심 주장이 이거잖아요. 음, 자율성 존중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것으로 부족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보 제공을 의사가 조정하면 안 돼요. 근데 환자에게 모두 밝혀도, 음, 자, 그냥 볼게요. 이거, 환자의 동의가 치료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 필요 조건을 이렇게 했거든요.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동의의 의무. 의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말 바꿔놓으면 필요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한다는 거. 즉, 어,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동의 안 한 것이고, 음, 동의를 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다 같은 말이고요. 필요 조건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다음 악행 금지의 원리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때가 있었다. 악행 금지의 원리 이렇게 쭉 스키밍 하시다가 여기 나오네요. 악행 금지의 원리 환자의 복지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게 악행 금지 원리고 여기서 자율성 자 여기 악행 금지의 원리가 자율성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실 말하기에 관한 한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이죠. 오늘날이고 예전에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만이 정당화되었다니까. 여기에서 자율성이라는 얘기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자율성 존중 원리라는 거를 어, 스스로 영향을 끼칠 치료에 관해 스스로가 결정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아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전단이 옛날이고 지금이 오는 날이잖아요. 오늘날은 진실 때문에 치매나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과 같으면 즉 이게 자율성 존지는 이제 환자의 어, 동의의 의무가 기만 금지 의무 그리고 동의의 의무
이 두 가지가 다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자율성, 이거는 동의, 기만이고 예전에 기만이 정당화되었다는 거는 자율성 존중 원리에 기반한 이거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근거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만 금지 의무와 동일 의무가 동일한 원리에 기반을 둔다. 예, 아까 방금 봤죠? 자율성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다음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환자의 자율성. 정보의 양 아직 안 나온 부분인데, 정보의 양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만을 삼가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정보 제공을 보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제공한다. 네. 지금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율성 존중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요걸 근거로 자율성, 양이 많을수록 존중된다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26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기억, 니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따라서 보이시죠? 그리고 따라서 보이시죠? 즉, 여기에 있는 문단을 요약해서 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요 근거들을 찾아서 그거를 매칭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서지 활용해도 되거든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엔 기억이나 니은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는 선지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원하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볼게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화가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 소망한다. 하지만 하더라도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방금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이거 니은에 이거 보입니다. 처음에 재화를 받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다시 불평등한 지속 가능한 거 이거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 다시 평등 사회로 모른다. 하지만 개입과 통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를 원치 않는다. 억압한다는 것이다. 네, 이 앞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의 자유 희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건으로 연결된 것보다는 니은의 연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3, 4, 5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디귿이 하나짜리긴 한데 리을하고 미음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리을 사회 가치에 대한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이 정도 머리에 넣고 다음 어떤 의미의 평등사회 지향해야 할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유용하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더욱 심각한 문제, 이런 게 가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는 예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하나의 어쩌고저쩌고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래서 리을이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걸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 미음 같은 경우에 말장난인데 하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틀렸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4번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네, 27번 추론할 수 있는 것은이고요. 뭐 펜 현상 나오고 가령 여기는 설명이고 여기는 예시. 뭐 우리나라에도 뭐 대표적인 펜 현상으로 이렇게 구조가 바로 보이고요. 근데 선지를 보니까 증가한다, 상승한다, 뭐 줄어든다, 일정하다 이런 걸 보니까
보통의 일치부합과는 좀 다르고, 어떤 요소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미치고, 그게 뭐 올라갈수록 내려갈수록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열심히 풀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논리 문제처럼 변수가 뭐뭐가 있는지 보고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 실력이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실력과 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어, 기압, 공기, 그리고 온도, 기온 감률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증기, 온도, 네, 그리고 또 조건을 달아놨네요. 그리고 수분 기온 감률과 건조 기온 감률의 차이, 그리고 그게 폐연 현상 발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과정을 거쳐서 이런 차이 때문에 폐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만 가지고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좀 정리합니다. 공기 상승.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은 기압 낮아지고 그리고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 고도에 따른 온도 하강률. 요게 이거와 이거의 상관관계가 기온 감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기온 감률을 위주로 보죠. 그래서 수변과 건조. 근데 수증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이건 수증기 양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가 수변, 건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와 수변의 차이는 또 고도에 따라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거고요.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문단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가령, 이건 예를 들은 건데, 해수면 고도에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 산을 넘는다고 할 때, 자, 여기 해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습니다. 그럼 공기의 온도가 일정 높이까지 상승하여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온도는 내려가고 지금 공기의 상승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온도가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가 이슬점이고요. 수증기 포화죠. 그리고 수증기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정상에 오르면 오를 때까지 계속 뭐 소모가 되니까 그리고 사면을 타고 하강할 때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다시 해수면 고도에 도달하면 어, 온도가 더 뜨겁고 건조해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는 계속 그거겠죠. 그래서 이 건조한 공기가 폐연 현상의 결과물, 즉 여기에 요 건조한 공기가 폐연 현상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뭐 높새바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1번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공기가 상승할수록 공기 내 수증기량이 줄어든다.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후부터 수증기의 그 양이
공기 내에서 줄어든다라고 나오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맞고 오답 볼게요.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는 고도, 어,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고도. 이 고도에서는 공기 내 수증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위에 정리한 거에 따르면 어, 공기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이슬점 온도 고도는 공기 내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점 온도 자체가 이 공기 내 수증기량에 따라서 어, 그 포화 상태가 이고 아닌 거이고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 3번 높새바람을 따라 이동한 공기 덩어리가 가진 수증기량. 높새바람은 이제 팬 현상이고요. 마지막을 보면 이동하기 전보다 고온 건조해지니까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리고 4번. 공기 내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윤 기온 감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고도가 높아진다라고 나옵니다. 습윤 기온 감률이 적용되는 것은 수증기가 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이슬점에 이르는 온도겠죠? 그럼 공기 내 수증기량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4번 쉽지 않은 선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공기 내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기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내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와는 다른 메커니즘인 겁니다. 공기 내 수증기량은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언급이 없고 이슬점 온도에 이제 도달한 이후에 이제 공기 내 수증기량이 응결해서 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기온감률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수분기온감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 고도가 수증기 포화 상태에 따라 다른데 그 요인이 공기 내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그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고쳐주면 공기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번, 4번 쉽지 않은 선지입니다. 5번, 동일 고도에서 공기의 온도는 공기가 상승할 때가 하강할 때보다 높다. 동일 고도라는 말에서 이슬점이랑 그 다른 막 고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올 때는 하강할 때는 건조 기온 감률에 영향을 받고 상승할 때는 습윤 기온 감률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지금 건조 기온 감률이 습윤 기온 감률에 비해 고도 차이에 따라 온도가 더 크게 변하기 때문에 동일 고도에서 그 온도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일치부합 추론 문제에서 최상급의 난이도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답은 좀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4번, 5번 같은 선지를 먼저 건드리셨다면 정말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네, 봅니다. 네, 28번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보기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있고, 본문이 되게 긴 이런, 일치부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근데 보기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면, 일시적으로 가해지는 힘과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진동을 유발한다. 기억. 공명 현상을 만들 수 없다. 약한 지진파가 발생해도 이 긴 내용을 여기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굉장히 압축해서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 잡고 그걸 위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일시적으로 가해지는 힘과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진동을 유발하는지, 여기 전체적으로 진동을 유발하는 부분을 보죠. 그럼 여기 처음 언급이 되죠. 일시적으로 가해진 하중이 진동의 원인이다. 그래서 기억의 첫 번째 전단은 맞고,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힘도 진동을 유발하는지 볼게요. 이 위에 분류를 보니까 동적 하중과 정적 하중을 나누고 있는데, 동적 하중이 일시적으로 작용되는 진동의 원인, 이거 포함되네요. 그럼 정적 하중에 대한 얘기가 아마 상시적인 힘인 것입니다. 구조물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나오죠. 이 중력이라는 게 계속 상시적인 힘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동을 유발하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구조물은 여러 개의 진동 주기를 한다, 결정된다.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진동하는 정도. 응력 한계, 동적 하중, 진동 자체만으로. 예, 일단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도 없고 정적 하중이 진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어,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확신하지 못해서 기억을 한 세모 처리 정도를 하겠지만, 이 니은과 디귿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니은이랑 디귿 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니은 먼저 볼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적 하중이 가해지고 있으면 공명현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공명현상 나오고요. 네 번째 문장부터 공명현상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지금 여기 같은 크기의 동적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공명현상 발생 여부에 따라 진동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나오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진파가 도착하면 동적 하중을 가해서 일으키고, 그러나 지진파의 진동 주기가 일정하면은 공명현상이 발생하여 지진파가 더 큰 진동을 유발하고, 즉 동적 하중이 가해지고 있을 때 지진파가 공명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미리 마치 사실처럼 가정하고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추론이잖아요. 추론. 단순한 일치부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가 추론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기억에서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힘 자체만으로 구조물 자체, 그리고 정적 하중, 여기에 따른 진동 유발까지 추론해내기는 좀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보시면 약한 지진파가 발생해도 진동 주기가 서로 일치하면 초과하는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응력 한계,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었고, 약한 지진파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구조물의 진동 주기와 지진파의 진동 주기가 어, 일치하면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변형 같은 경우에 아까 응력 한계의 설명에서 응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약해진 상태로 변형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서 추론하면 응력 한계를 초과하는 진동을 유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9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분석. 견해 문제죠. A와 B. A가 어떻게 생각하고 B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냥 볼게요. A는 근대화가 곧 산업화, 그리고 뭐라 나옵니다. 자유로운 노동자, 뭐 이런 따옴표 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만 잡고 선지를 볼게요. A는 선지 1번, 정규직 노동자의 실질급여 수준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실질급여 수준, 여기 나오네요. 그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네, 아니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과 노사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제껴주고, 3번, A는 선임자 특권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선임자 특권이란 게 나왔나요? 선임자 특권의 개념이 안 나왔습니다. B에서 선임자 특권은 안 나왔고 여기 나오네요. 자,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에게 선임자 특권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이미 고용된 나이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신규 채용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파이가 축소되고,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그러면 A가 청년 실업률을 높아지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산업화가 진전되면 선진국이 되는데 도시 임금 노동자가 되고 특권적인 노동자, 정규직이라 부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예측했다. 청년 실업률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3번도 제껴주네요. 4번 A와 A는 산업화가 진전되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급여가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 사회에. 그러면 특권적인 노동자가 나타나는데 산업화가 진전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급여 수준과 이런 노동 이거는 다양하게 된다는 얘기가 없네요. 어, 산업화가 진전되면 궁극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랑 관계가 없죠. 역사적으로 한 사회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과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와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벌써 선지를 3개나 제꼈습니다. 그럼 일단 5번의 A. 정규직 노동자가 어, 한 사람의 노동자 급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A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를 정규직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맞네요. 그래서 여기는 맞고, 그럼 B의 핵심부 노동자로 볼게요. B의 핵심부 노동자는 여기 있네요. 혼자 벌어 가정을 유지할 만큼의 급여를 확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맞네요.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해 문제 나올 때 두 개가 하나 잡고 선지 쭉 하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한꺼번에 선지를 보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지에 맞춰서 일단 하나를 잡고 이제 물어지는 게 저는 효율적으로 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30번입니다. 30번
또 A와 B라는 견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지도 AB, ABA, AB, AB. 요거는 약간 29번보다 살짝 업그레이드 된 느낌 있는 게 지지자 있고 반대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고 지지자와 반대자를 그냥 같이 봐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순서상 A부터 보겠습니다. A를 지지하는 이들. 그러니까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옹호론자 이 얘기고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잘못을 보상하고 바로잡는 행위로 본다라고 합니다. A는. 그래서 우대하는 게 공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쭉쭉쭉쭉. 그 다음 여긴 반대. A를 지지한다는 입장. 자, 1번 볼게요. A의 지지자는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대학이 시민사회를 어, 그런 얘기 없는데요. 과거의 보상을 바로잡는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뭐 이런 당위성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A의 지지자는 대학 입학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이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아니죠.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또 그 학생에 대한 노력 아니죠. 자, 됐습니다. A의 지지자 받고 A에 반대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꼭 원래의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이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많은 수가 중산층 학생이고 경험하지 않았다. 예, 즉 그 3번 그 학생에 대한 노력의 보상이 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A의 반대자에 관해 진술한 4번 보겠습니다. A의 반대자는 자신들이 피해를 준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보상을 하게 된다가 아니라 어, 꼭 원래 피해자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B의 지지자와 B로 넘어가 볼게요. B는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 말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적 목적 실현하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일. 이거 아까 1번에서 얘기했던 거죠? A의 지지자로 잘못 서술했던 것이죠? B의 지지자는 대학 입학 심사에서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 자, 이거를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게 다민족을 넣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일민족을 넣는 것인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잘못 곡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목적으로, B의 지지자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종, 계층, 민족이 섞여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옹호론자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소수 집단이라는 거, 어, 이게 불리함을 겪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걸로 차별을 받는 그런 불리한 사람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비의 지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섞어 넣어야 된다라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정답은 5번인데 비의 반대자는 우대의 목적은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배경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찾아보죠.
목적이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예, 전단 맞고요. 실현을 위해 배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높은 성적과 뛰어난 가능성을 가졌는데 부유하다는 이유로 입학을, 역차별 얘기 맞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